8월 13일 목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시공의 장호진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항상 좀 일관된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결같은. 오랜만에 재킷 입었는데. 재킷, 그 넥타이, 아, 넥타이 항상 이걸로 하고 있죠. 타이. 네. 이유가 있어요? 금시공이잖아요. 그래서 네, 금 이것도 몇 번 색깔. 여쭤봤던 것 같은데 네, 노란색을 항상 어. 이렇게 키워드로 네. 하고 있습니다. 약간 잘 어울린다. 퍼스널 컬러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있나요? 노란색이요? 어, 아니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노란색을 별로 좋아했던 건 아니어서. 그래도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있는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란색 넥타이 하면에도 장호진 대표님이 생각이 나고, 자 오늘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로 시작을 했다는 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또 방증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어쨌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는 코스닥이 가나 하면서 코스닥이 꽤 많이 630선, 640선에서 8월 들어서면서 지금 860선까지 그래도 올라온 상황이고, 코스피도 어제부터 해서 쭉 올라오면서 그래도 6,800선 또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다 같이 막 빵 뜨면 좋지만 이게 이렇게 약간 좀 시소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한데 있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최근 들어서 ADR 지표를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고점 대비 뭐 아니요. ADR은 상승 종목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의 비율이 6월 초에 한 40대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가 130, 코스닥이 한 124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그 의미는 그러면 어떻게? 120을 넘어가면 보통 네. 과열권, 과매수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종목의 순환매는 한번 돌았다라고 좀 보입니다. 시장에서 순환매는 일단 한 번 돌았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종목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다시 어디 쪽으로 집중해서 좀 올라갈까. 지금은 이제 약간 무차별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바이오도 그렇고 뭐 이차전지도 그렇고 뭐 IT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 뭐 여기저기 종목들 대부분이 또 실적 나오는 기업들도 가고, 화장품도 많이 올랐죠. 화장품은 신고가 막 기록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순환매는 한 번 1차적으로 대충 끝났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럼 개별주들은 비중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물론 아쉬우실 겁니다. 조정 고점에서 많이 물렸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수익이 뭐 난 충분하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장기로 보면서 정말로 난 이 종목 나는 확신하고 갖고 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부안내동에서 좀 매매를 하셨다고 한다면 일부 개별주들은 비중을 좀 줄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살짝 떨어진 다음에 주가 떨어진 게 아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다음에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보면서 다시 주도주가 나올 건 어딜까를 신중하게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7월에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이드카와 뭐 서킷까지도 갔던 그런 변동성, 정말 극한의 변동성은 확실히 좀 잦아들었다라는 게 8월 들어서는 저는 좀 느끼는데, 대표님 동의하시는 거예요? 변동성이 많이 줄었죠. 네. 네, 확실히 줄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7월 급락 나올 때만큼의 변동성은 아직이란 표현을 쓰는 거 좀 애매한데, 어쨌든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사라졌냐라고 보면 또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도하고 또 가자라고 했을 때 갑자기 또 툭 밀어버리면 그럼 충격이 또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비중을 좀 갖춰두자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부담되는 건 금리가 너무 높아요. 네, 미국채 10년물이 4.6에서 4.7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미국채 30년물은 5.2%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결국 어디선가는 계속해서 그 금리의 부담으로 인한 데미지들이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안 나타날 뿐이지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유가가 또 높잖아요. 유가가 지금 82불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중동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월 말에 전쟁이 터져서 2월 3, 4월 거의 2달 정도가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2달 충격 때문에 전 세계 금리 인상 사이클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보면 트럼프가 또 전쟁을 다시 재개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됐고 유가 한 80불대 유지가 된 게 좀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 또 여기서 또 이어진다고 하면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한 번 더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유 수입이 많은 동남아,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유럽 이런 쪽은 당연히 영향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왜 미국만 이렇게 CPI가 안도하고 있냐? 어제 미국 CPI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잖아요. 네. 시장에서 야 대체 전쟁 벌리고 하는 건 미국인데 왜 미국만 이렇게 괜찮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산유국이고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전략 비축률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을 좀 많이 흡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미국도 좀 더 충격을 받았을 자리죠. 근데 첫 번째 전쟁 시기와 지금의 전쟁 시기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전쟁 시기는 그래도 비축률을 풀 여유가 더 많이 있었고 지금은 비축률을 풀 여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 중에 어제도 대표님이 저희 클로징 벨에 나와서 말씀을 주셨고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 체크를 해봤을 때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지금 올라올 때 반등을 좀 하는 요 구간에 근데 어떤 반응이 좀 마음에 확 와닿았냐면 아직 손실 구간인데 맞아요. 네. 현금 비중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 손절을 하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네. 그러니까 물론 저점에서 사셔서 올라왔다면 현금 비중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만 좀 아직 한참 멀었는데 아직 배고프고 아직 손실 구간인데 현금 보유? 현금화? 이거 어떤 논리지? 그러니까 물론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서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참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근데 어떤 의도로 하신 말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매매를 하다 보면 네. 사자마자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한 10% 손실에서 막을 수 있는 걸 60~70%까지 밀려요. 그럼 그거를 감당하냐 안 하냐는 개인의 성향 차이죠. 난 이 종목에 확신을 갖고 60~70%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10배가 갈 거야. 뭐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선택하는 건데. 근데 지금 아마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손절을 했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정말 좋아 보여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매매하셨다면 내가 손절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남한테 의존하지 않을 거니까.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부 줄여보는 거죠. 손실이 만회가 좀 됐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다 사고 다 팔고 이런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다만 한 주라도 팔아보는 겁니다. 아니면 10주라도 이렇게 팔아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주식을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매수할 수 있을까? 그걸 진짜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손이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네. 그러면 기존의 포지션을 오히려 더 줄여봐야 되나? 라는 걸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되죠. 네. 다른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나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포지션을 뭐든 간에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걸 미래에 봤을 때 충분히 무조건 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고 난 기다릴 거야라고 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데 네. 그래도 좀 더 싸게 사서 대응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대안을 또 고민해보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현금을 조금이라도 반등했을 때 남겨두겠어라고 한다면 손절이죠. 당연히 손절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남은 물량들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절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한 번은 매매도 조금 해보시고 현금의 중요성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현금 여력이 있고 손절이 큰데 난 또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뭐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또 그러니까 그냥 길게 보셔도 되죠. 시장 분위기와 위치가 지금 어디쯤 우리가 서 있는 건지 판단하는 게 그게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각자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시장은
7월에 그런 변동성을 겪고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다. 거기에 대한 치료를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하고 기술적으로 그냥 반등을 해주는 구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펀더멘탈 얘기를 너무 지겹게 많이 했잖아요. 펀더멘탈엔 이상이 없다. 그런 걸 고스란히 좀 이제는 반영할 수 있는 추세를 본격적으로 돌렸다. 이런 구간으로 봐야 될까요? 둘 중에 뭐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 잠깐 하는 거다 쪽이에요? 아니면 펀더멘탈 이제는 반영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구간으로 추세를 돌린 거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제가 시장을 안 좋게 봤던 가장 큰 이유가 기억나세요? 6월 달에 제가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죠. 맞아요. 유동성 얘기해 네, 주셨죠. 첫 번째는 유동성이었어요. AI 캐펙스고 뭐고 간에 유동성이 가장 큰 이슈다. 근데 유동성이 빠져버리면 밸류를 다운시킬 거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이 빠지면서 시장이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물어봤을 때 여기서 완전히 모든 악재가 해소가 되고 반등을 하려면 유동성이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동성의 전제가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전제가 3조 호황에서 3고로 바뀌었다. 그럼 그 3고가 지금 풀렸냐를 우리가 다시 확인해 봐야죠. 유가도 높고 네, 금리도 높죠. 높고 네. 달러 인덱스가 조금 내려왔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내려온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원화와 엔화가 약세로 갔을 때 그때와 달러가 강세로 간 건 좀 다른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엔화를 강세로 만들기 위해서 달러를 약간 낮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달러의 약세라고 보긴 좀 어렵다. 정치적 개입을 통해서 이게 구조적인 달러 약세로 가기는 어렵고 실제로 오늘 보면 99.9까지 또 올라왔어요. 네. 네, 엔화가 다시 약세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달러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쏠리는 자금의 흐름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3조 호황이라고 한 유동성의 축 외에 다른 쪽에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 자금이 돌려면 지급준비금이 좀 채워지면서 시장에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이 지급준비금이 돌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지금 양적 완화는 안 되잖아요. 양적 완화가 안 되면 다른 쪽에서 자금이 줄어야지 지급준비금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전체 연준의 자산은 똑같아요. 연준의 자산과 부채는 동일한 상태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급준비금과 대체될 수 있는 가장 큰 자금 TGA라고 재무부의 자금입니다. 근데 연준은 지금 8월 말까지 1조 달러까지 TGA 잔고를 늘린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9천 어제 기준 보니까 9천 한 800억 달러 이렇게까지 올랐더라고요. 돈이 안 풀리잖아요. 그럼 돈이 안 풀리는데 시중에서 돈이 막 넘쳐나면서 좋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가 가면서 좋은데 비트코인이 못 가요. 6만 5천 달러를 제가 라인으로 잡아놨었는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중에 돈이 본격적으로 돌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기술적 반등일 거냐, 완전한 뭐 회복일 거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차트만 보면요. 네. 그러니까 이 유동성 관련된 것들 빼고 제가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사실 어제나 그저께 한번 돌격해 볼까요라고 얘기할 만한 차트였어요.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좀 가볼까요? 공격적으로. 네. 네. 지금 한번 가볼까요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한번 7월 때도 한번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막 몰빵했다고 막 그랬을 때 그때도 전쟁 때문에 이 전쟁만 아니었으면 이게 좀 더 갔을 텐데 진짜 아쉽다라고 하고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역시나 전쟁 관련된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유가가 높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막 매수합시다라고는 못하겠다. 전쟁과 유동성, 유가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좀 신경을 쓰고 계신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때 장우진 대표님이 신호를 좀 조심하라고 줄 때 조금 더 일찍 그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냐면 6월에 9천 갔잖아요. 그러면 그땐 전쟁이 없었나? 계속 전쟁 중이었고 유가도 높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주가는 갔었단 말이죠. 여기에 밑바탕에는 뭐 전자, 닉스를 비롯해서 AI 밸류 체인들이 어쨌든 실적이 받쳐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고 그 AI에 대한 스토리가 다시금 믿음 쪽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간다라고 다시 한번 외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려봐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 그때
제가 기억나세요? 전쟁이 끝나는 게 호재일 것 같아요, 악재일 것 같아요 물어봤을 때 저는 악재일 것 같습니다라고, 아니 호재의 소멸이라고 얘기를 했던 여기가 아니었나? 아마 얘기했을까 요돈 앵커님이었나? 어쨌든 호재의 소멸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 전쟁이 전쟁 MOU 체결이 네. 호재의 소멸로 봤어요. 저는 계산을 4월부터 6월까지 이미 달린 게 전쟁 끝날 거라는 기대감을 다 갖고 있었고 아, MOU 체결 자체가 호재의 소멸,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호재 전쟁이 끝날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소멸되면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호재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게 이벤트 소멸로 봤던 거죠. 네. 그럼 지금은 전쟁 그 끝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남아 있냐라고 보면 호재로 네.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끝나면 오히려 반등할 것 같아요. 끝나면.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타코를 워낙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쟁 관련된 것들로 크게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붙이기는 어렵다. 실제 유가가 높은 것들에 대한 부담만 점점 쌓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제가 왜 위험신을 더 줬었냐면 그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달러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때 본격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과거의 환율 원화가 약세인 것과 지금 달러가 강세인 건 다르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때 경고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 얘기 이렇게 추가로 이어가면서 정성스럽게 또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전자닉스가 뭐 폭의 차이는 항상 좀 있기는 있지만 어제부터 해서 그래도 좀 달려가기 그렇죠. 시작해요. 시장에서는 주주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가장 좀 높은 상황이긴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는지 자료 좀 볼까요? 네, 일단 전자닉스를 보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어제부터 얘기 나왔던 거였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 나왔던 걸 보면 SK 하이닉스가 채권 투자를 돌연 이제 변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크레딧 채권을 계속 늘렸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채권이라고 하는 건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현금이 많으니까 자금 놀리기가 싫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금을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사채, 뭐 은행채, 증권채, 여전채, 회사채 같은 것들을 담고 있었는데 네. 10일에 이걸 발행해서 산다고 하는 걸 돌연 취소했습니다. 11일에 발행되기로 한 물량이었는데 이걸 12일에 취소했어요. 네. 근데 그 말은 갑자기 왜 그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을 왜 확보할까? 이거 주주 환원하려나 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오늘 좀 더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어제 오늘 강세에는 그 배경이 있었다.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도 해요. 마이크론 대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더 주가가 못 갔던 것 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건 주주 환원 정책이 부진했기 때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주주 환원이 나오면 마이크론만큼의 밸류를 또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마이크론만큼 붙여야 된다라고는 보진 않는데 어쨌건 주주 환원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이고 어제 얘기 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주주 환원율이 한 10% 정도. 오늘 좀 낮아지긴 했겠죠. 근데 대형주 투자에서 배당으로 순식간에 뭐 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SK니스도 FCF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많으면 뭐 10%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주하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더 작용했던 것 같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냥 시장 지수를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라인 기억나세요? 좀 특이한 라인이었는데 코스피에서 35일선. 맞아요. 네, 되게 지금 35일선이 진하게 네. 그렇죠. 요 회색 진한 네. 선인데 이게 무너지면서 제가 시장의 추세는 완전 꺾인 것 같다라고 이제 정의했었고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밀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35일선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성의 힘을 봤을 때 물론 AI에 대한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네오클라우드 실적까지 좋아지면서 AI에 대한 우려가 많이 경감됐다. 이제 끝났다라고들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35일선에 걸린 건 사실 좀 아직은 좀 부담이다. 이걸 돌파하는지 저는 확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걸 돌파하면서 7천선 위에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 좀 보자.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무너진다고 한다면 시장의 심리가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우려고. 그리고 이제 네오클라우드 실적까지 잘 나오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야 이제 AI 캐펙스는 문제가 전혀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도 그렇고 네오클라우드도 그렇고 여기 AI 캐펙스를 투자했는데 빠르게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들 투자하고 돈 벌 수 있는데
AI 캐펙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럼 AI 캐펙스를 하면 결국 반도체도 결국 같이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꺼풀 이제 더 들어가 보면 AI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잘 되고 있고 수익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누가 부담하고 있냐가 문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야 우리 투자해도 다 돈 되니까 반도체 비싸 다 갖고 와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앞단의 기업들도 정말로 그러면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걸 사냐라고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 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자금 조달하고 하고 있는데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은 좀 허덕이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업체들에 대한 부담은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업체들에 대한 부담은 금리가 높을 땐 더 충격일 거다. 근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금융권이 제휴해서 어떻게든 5천억 달러도 제공하고 투자를 해서 이 시장 자체를 조금 풀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의 시그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의 시그널들인 그 앞단의 기업들의 부담은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뭐 6분 응선? AI에 대한 회의감이 한 6분 응선은 넘었다고 보지만 이게 완전히 우리가 네. 안도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오픈 AI 관련돼서 또 한 번에 뭔가 충격이 오면 시장이 우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경계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SK 하이닉스 채권 투자를 돌연 변경했다. 이거 주주환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AI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게 네비우스, 코어위브, 휴마컴이에요. 이게 미국 증시에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 굉장히 우리 시장까지 영향이 있었다라는 이제 분석인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좀 볼까요? 사실 일단 이렇게 막 엔비디아 이런 기업 아니고 네비우스와 코어이와 휴마컴까지 이제 보기 시작하는 시장이 된 건 조금 이젠 진짜 좀 세부적인 기업들 밸류 체인이 넓어졌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보기 시작했다라는 걸로도 저는 좀 해석이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네오 클라우드가 좋아지는 건 결국은 AI 캐펙스에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여전히.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비우스가 이 세 개 기업 중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34%. 맞아요. 나머지는 10%대 한 중후반 정도 나왔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났냐라고 봤을 때 가장 큰 게 돈입니다. 결국 머니. 지금 우리가 AI 캐펙스의 재원 조달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비우스는 고객의 선불금으로 조달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코어이브는 부채로 조달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네비우스의 고객 선불금으로 조달한다는 게 뭐지? 라고 하면 고객이 좀 급하다. 고객이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먼저 주고서라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비타 마진이 41%가 나왔습니다. 에비타라고 하는 건 EBIT, EBIT이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es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네. 그다음에 DA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랑 그다음에 무형자산 상각까지를 반영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영업이익에다가 상각비를 더한다는 건 대충 무슨 흐름이냐면 영업으로 너 버는 돈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현금 흐름 얼마가 될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 현금 흐름 마진이 41%가 나왔다는 겁니다. 매출 대비해서. 그러면 돈 버네. 네. 다른 기업들은 어땠죠?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가 다른 기업 걱정했던 게 FCF 마이너스가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업 현금 흐름 플러스인데 여기서 캐펙스 많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되면 너 괜찮은 거 맞아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우리 고객 선불금도 들어오고 영업 현금으로 전혀 문제 없는데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야 이렇게 만약 앞단에서 하이퍼 스케일러도 문제가 되면 네오 클라우드는 자금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했던 게 풀린 거죠. 그러면서 네오 클라우드 쪽이 급등을 했고 네오 클라우드가 저렇게 수익이 나온다고 한다면 야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가 나쁠 게 뭐가 있어? 가 되면서 이제 반도체 쪽이 또 같이 반등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조금 이제 우려되는 건 한 가지 고객 선불금 플러스 ABS로 자금 조달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저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2007년, 2008년 때 걱정했다기보다는 문제가 터졌던 게 MBS잖아요. MBS. MBS는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네. 그러니까 모기지를 담보로 한 증권이거든요. 네. ABS는 Asset Backed Security입니다. 네. 그래서 네비우스가 구축하고 있는 뭐 GPU 시설 기반 담보로 해서 이거를 유동화하는 거죠. GPU를 담보로. 네, 돈을 빌리는 네. 겁니다. 네. 그럼 ABS를 금융사에서 발행을 해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비우스는 돈을 조달한 다음에 또 다른 투자를 하겠죠.
네. 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그러면 발행하는 거는 괜찮죠. 근데 MBS가 그때 왜 문제가 되고 터졌는지 기억나세요? 결국 그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MBS 발행도 계속 늘어나고 증권 그 금융사들도 다 좋았는데 네. 갑자기 집값이 빠지니까 음. 유동성이 빠지면서 집값이 빠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보면 ABS로 대출받는 거 다 문제 없습니다. 장기로 내가 가져가고 이거 자산 가치가 있어라고 하는데 만약에 갑자기 정말로 앞단에 제가 우려하고 있는 뭐 오픈 AI가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에셋 백트 시큐리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GPU 가격이 네,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죠. 이 GPU,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ABS가 지나치게 많이 발행이 되고 또 ABS 기반으로 파생 상품들이 또 설계가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건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ABS도 구조를 이해하고 MBS도 구조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런 형태의 어떤 파생 상품이나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 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들이 밖에 돌 때 위험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항상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때 긍정적인 부분과 그런데 요거는 좀 염두에 둬야 돼라고 걱정하는 부분 하나를 꼭 이렇게 곁들여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인지 아니면 먼 미래일 수 있지만 알아는 두자 정도인지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것도 미래이지만 알아는 두자라는 맞습니다. 관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근데 가볼까요? 제가 시장이 진짜 좋을 때는 네. 정말 좋다고 얘기를 계속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약세론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걱정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네. 분들이 언제 그러면 시원하게 한번 사자고 우리 대표님한테 들어볼까 이런 저 진짜 궁금증도, 시원하게 계속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시장이 강세장일 때 네. 제가 시세가 꺾이지 않을 때는 난 나오 지금 아닙니다. 지금 무너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등 났을 때 걱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추세가 아직은 완전히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게 볼 때는 또 정말 세게 말할 겁니다. 네, 그런 때 꼭 여의도 인사이트에서 그럼요. 삽시다 진짜 네. 가자 들어갑시다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언제가 그렇죠. 될지 모르겠지만 네. 꼭 말씀해 주시고 홍행콩님 욕심이 좀 네. 있으시군요. 3%라고 안 하고 꼭 여의도 인사이트를 꼭 집어가시고. 아유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네. 애정 애착 엄청나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꼭 말씀드릴게요. 네. 네오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 요거를 이제 VS로 표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소 알파벳 아마존 메타는 빠졌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AI 캐펙스에 대해서 완전히 안도한다라고 하면 하이퍼스케일러 주가들도 좋아야 맞죠. 네, 우리 하이퍼스케일러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회수하는 건데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는 빠지고 네오클라우드만 급등이 나잖아요. 같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가 부담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럼 그 부담은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오클라우드의 수익성은 누군가의 비용입니다. 근데 네오클라우드와 하이퍼스케일러는 프레너미 관계예요. 친구이자 적. 그 아침에 하신 말씀 들었어요. 프렌드 네. 플러스 맞아요, 에너미. 에너미. 네. 그래서 실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프레너미라고. 어쨌든 그 공존도 하고 하이퍼스케일러 부족한 재원들을 네오클라우드 채워주기도 하고 또는 네오클라우드가 하이퍼스케일러의 고객들을 뺏어가기도 하고 이런 관계인데 어쨌건 지금 네오클라우드를 하이퍼스케일러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오클라우드 수익이 좋다는 건 하이퍼스케일러의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좀 더 조정이 나왔지 않나. 롱숏이 걸린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오클라우드나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익이 잘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기보다는 그 앞단의 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단의 기업들이 정말 수익화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지금 빌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빨리 수익화돼, 제발 좀 많이 빨리 벌어라라고 하는 것들을 기원해야 되는 건데 아직은 조금 미진하지 않나. 그 앞단에서 수익성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국내 시장하고 그럼 연결을 좀 지어보면 네. 어떻게 좀 볼 수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음 스텝에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네.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일제히 급등했어요. SK텔레콤, 그다음에 NHN, 네이버, SGC에너지, GS 이런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SK텔레콤이 15기가와트로 가장 크고 이거 조달하기 위한 자금은 1,000조 원 정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도 1기가와트 얘기하고 있고 GS 같은 경우도 2.4기가와트. 그다음에 NHN과 SGC 에너지도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코로케이션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코로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 그 GPU를 갖고 와서 써라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좀 상승이 나왔다는 건 네오클라우드가 올라갔으니까 네오클라우드 수익성이 좋다는 건 우리나라에 구축한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도 당연히 좋다는 얘기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부담보다는 지금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전환이 되고 그랬을 때 이 기업들은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거든요. 보시면 SK텔레콤, 네이버, NHN, SGC 에너지, GCS 모두 다 돈을 잘 버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네오클라우드는 맨 땅에서 시작한 기업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아직 적자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고 수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하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이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면 한편으로 계속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이슈기는 좀 더 큰 이슈기는 하지만 영향을 뭐 받으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계획과 수립이 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도 좀 걸리기도 하고 반대하는 지역도 너무 많고 그렇죠. 환경이라든지 뭐 전력이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데이터 센터 필요한 거에는 다 공감을 하지만 뭐 핀피 님비라고 하나요? 내 주변엔 안 돼. 뭐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에 중간 선거나 뭐 이런 거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가 될 거다라는 것도 계속 좀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미국 국민이 10명 중 뭐 7명 이런 조사 굉장히 결과도 많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하다. 지을 거야. 이런 의지와 계획과 실제하고 괴리가 이렇게까지 커지면 이게 투자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내에서 지금 짓기가 어렵죠. 그럼 부족한 데이터 센터 재원을 빅테크 입장에서 채우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면 임대는 굉장히 쉽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수익화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그렇죠. 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또 AI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같은 거 갖추고 사업을 하려고 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전력이죠. 우리나라도 전력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저만큼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1기가와트면은 원전 한 기예요. 근데 원전이 지금 신규로 공급된다는 게 뭐 두세 기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다 때려 박아서 이걸 맞출 수 있냐라고 보면 애매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게 약간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네이버는 일단 1기가와트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 최근에 보시면 두나무와 합병이 원래 걸림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주주 이슈가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 합병에 대한 합병을 좀 진행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관련된 법안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좀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두나무는 정부에서 저렇게까지 나서는 거 보면 합병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신사업도 붙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붙죠. 이러니까 네이버는 긴 관점에서 워낙 좀 실망을 많이 준 기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밸류가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기존 사업 플러스 알파를 봤을 때 네이버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본다면 단기로 제가 급등할 거라 얘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긴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일부 넣어두고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너무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요걸 오늘 시간 내에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자료들 보니까 CPI 얘기, CPI 뭐 예상치와 아주 정확하게 나와서 안도를 했다라는 부분 지금 소개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금리 인상 확률이 좀 후퇴했어요. 후퇴했죠. 네, 요 부분 얘기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다 들으셨을 테니까 좀 지나가기로 하고 그래서 좀 결론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영향 속에서 우리 시장이 어떤 선에 있는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사실 지금 순환매 측면에서는 시장이 아까도 한 번은 다 돌았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시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도 쇼커버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닥과 코스피 많이 땡겼고, 특히나 코스닥은 수급이 공백이었잖아요. 레버리지 ETF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다시 수급을 누가 채워줄 거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거냐 보면 저는 약간 물음표가 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왜요?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달러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 또 있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살까를 봤을 때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지금 들어선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거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없다. 여기 없네. 외국인 제가 HTS는 안 켜서 네네. 최근에 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거의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면 이걸 누군가 채워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기관이 살 거냐 아니면 개인이 살 거냐라고 봤을 때 개인의 매수 여력이 조금 애매합니다. 개인의 매수 여력을 보시면 결국 투자자 예탁금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건데 투자자 예탁금이 작년 6월, 올해 6월에 139조 원, 거의 140조 원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8월 11일 기준 처음으로 100조 원을 하회했습니다. 밑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의 자금들은 많이 빠져나갔다, 쓸려 나갔다라고 볼 수 있고 개인의 매수 여력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지금은 개인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잖아요. 매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든 네. 만회하려고만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은 아직은 좀 약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순환매에 대한 매매가 외국인과 기관들 순환매 매매가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 그러면 코스닥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네. 코스닥이. 일단 그렇죠. 코스닥 일단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개별주들을 막 사들이는 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코스닥 중심 순환매를 좀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네. 딱 일주일 만에 엄청 그- 올랐잖아요, 근데. 한 600 정도에서 이제 800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이제는 조금은 슬로우 다운 그렇죠. 해줄 수 있다. 천천히. 그래서 반도체와 이제 코스닥의 바벨 전략을 봤을 때 네. 코스닥에서의 바벨 무게는 좀 낮춰주는 게 지금은 전략적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순환매에서 봤을 때 정말 전략적으로 좀 집중해야 될 섹터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뭐예요, 만약에 반등이 그게? 나오면 뭐예요? 아까 봤던 AI 데이터 센터도 후보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화장품 쪽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근데 화장품 실적 좋고 신고가 나왔을 때 밸류가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화장품은 신고가 나온 종목들도 그렇게 있는데 더 가요?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쫓아갈 거냐 어. 아니면 눌릴 때 기다릴 거냐고 보면 그래도 눌리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생각이라서 눌리면 화장품은 담아보세요. AI 데이터 센터도 만약 여기서 또 밀리면 담아보세요. 길게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관점. AI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이라는 게 어떤 섹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SK텔레콤, 네이버, 아, NHN 아까. 네 실제로 구축하는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클라우드 관련된 네,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SK 이터니스라든가 GNC 에너지, 신재생 같은 네, 에너지. GNC 에너지 이제 분산 발전 네. 아니 비상 발전인데 GNC 에너지도 지금 이장에 신고가 났어요. 네, 세상 최고가.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좀 담아봐도 좋을 것 같다. 눌릴 때. 길게 보고 길게. 물리 각오하고 비중의 일부를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제가 좋다고 본다고 들어가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을 사고 싶어요. 그럼 지금 한 5% 10% 정도 딱 넣어서 정찰병 보내놓고 보는 거죠. 진짜 괜찮을 것 같으면 더 가고. 마무리 질문 좀 드릴게요. 8월 들어서 확실히 조금씩이지만 알게 모르게 하루하루 매일 같은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분위기가 7월과는 달라졌어요. 다르죠. 네, 달라졌어요. 순환매도 확 돌았고요. 지수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회복을 했고, 코스닥만 가나 하다가 코스피도 이제는 좀 가는 장. 여기서부터의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략으로 질문 드릴게요. 아직은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뭐 근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할 겁니다. 난 업사이드 리스크, 난 올라가는 게 두렵다. 아니면 난 지금 여기서 빠지는 게 두려워. 이런 게 있으실 텐데 네. 업사이드 리스크가 두렵다고 하시면 뭐 좀 더 홀드해 보시는 것도 뭐 그건 그분의 선택이니까. 지금은 방향성이 업사이드든 아랫사이드든 위든 아래든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래의 방향성을 그래도 한 65% 이상 보고 봐요? 있거든요. 네, 35%에 걸쳐 있는 분위기에서 급등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ADR도 좀 부담이고 하니까 코스닥은 특히나 지금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봐서 그래서 공격적으로 일단 신규 매수는 조금 경계한 상태에서 그나마 본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AI 캐펙스에 대한 우려가 경감됐으니까 반도체 쪽으로 비중을 옮겨가 보는 정도. 네.
그러니까 평행 이동인 거지 신규 네. 매수로 공격적으로 반도체에 들어가세요.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반도체로 평행 이동, 네. 수평 이동. 네. 근데 그것도 네. 다 사진 마시고요. 만약에 코스닥에서 매매를 했다면 다 사기보다는 그 중에 일부를 반도체 쪽으로 한번 볼까 이런 정도 생각입니다. 아, 끝내야 되는데 계속 막 궁금한 게 생기네. 언제쯤 우리 대표님은 그러면 강력하게 사자, 뭐가 해결이 되면 그런 뷰가 좀 생기실까요? 전쟁이 진짜 끝나고 유가가 전쟁. 60불 때 가면 전쟁과 유가. 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전쟁. 그게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관건이 있어요. 그게 너무 늦게 돼가지고 시장의 부담을 만약 키우고 이게 리세션에 대한 공포를 가져온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결코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돼야 돼요. 지금은. 조건이 많네요, 거기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금시공의 장호진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